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밤사이 충남 지역에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강우량도 10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서해상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주 중반이 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 비중이 90%를 넘어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주간이 아닌 추석 연휴까지 포함해 한 달 동안 시행할 방역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대피 작전도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사임까지도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604조 4천억 원,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보건복지 분야에 216조 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지역 순회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표 측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첫날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범죄 행위, 흑색 선전, 인신 공격 등의 격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강력한 위력의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한 미국 남부 지역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와 식순환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강우량도 10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서해상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중부지방을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오전이면 그치겠고요. 호남지방 등으로는 오후까지도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최승계 기자입니다. 비는 충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홍성과 태안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산엔 하루 사이 147mm 이상의 비가, 홍성엔 136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도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를 기해 서울과 강원도 춘천, 경기도 안산, 군포, 성남 등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서울 강남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하남에도 1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생긴 탓입니다. 새벽 5시 50분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계속 유입돼 충청도와 경상북도, 강원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 많은 곳에 12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충청 이남에도 10에서 80mm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진 탓에 전국의 댐들은 수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충북 대청댐은 초당 1,2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고 전북 진안 용담댐도 초당 300톤가량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최대 11일 동안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출입이 금지됐던 서울 청계천 산책로는 오늘 새벽 4시 30분 통제가 풀렸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은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3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569명이나 많습니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꼴입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한층 더 속도로 되고 있어서 추석 직후에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2번 접종을 끝낸 사람은 1,5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가깝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1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차 접종자까지 합하면 하루에 많게는 114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추석 직후에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 면역을 얻게 됩니다.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요. 또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완전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걸림돌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데다 백신의 효능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국내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의 비율은 4주 만에 73%에서 94%까지 올랐습니다. 걸렸다 하면 대부분 델타 변이 감염입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델타 변이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확진자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N501S라는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 변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 변이가 이미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입국 관련 사례 중에서 한 명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6월경으로 그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하는 람다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10일부터 페루와 칠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하고 2번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대피 작전도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과 관련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사임까지도 공식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곧바로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대피 작전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거론하며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was not going to extend this forever war. And I was not extending a forever exit. The decision to end the military airlift operations at Kabul airport was based on the unanimous recommendation. I want to start by recognizing the remarkable protests.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 작전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남은 미국인에 대해선 대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자폭 테러를 감행한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선 끝난 게 아니라며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미국 의회의 반응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직 사임까지도 요구했다고요? 네, 미국 공화당 하원 보수 우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을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동반 퇴진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탄핵해야 한다며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Engaged now in an impeachment effort of Secretary of State Anthony Blinken. We believe that he has got culpability for much of the travesty that has gone on here. 다만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략과 소수당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비등하면서 압박 강도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의회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What I see is probably the biggest failure in American government on a military stage in my lifetime. And we could never make this mistake again. 네,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탈레반의 카불 함락과 이어진 대혼란 속 탈출 작전, 그 과정에서 빚어진 대규모 인명 피해 여론도 악화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하루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가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답변은 38%로 40%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철수 작전은 8월 31일 당초 시한보다 하루 앞당겨서 마무리됐습니다.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 시민들도 있는데 앞으로 대피 작전이 진행될까요? 네, 미군은 현지 시간 8월 30일 밤 11시 59분에 마지막 비행기가 이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으로 정한 31일 직전에 철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IS의 테러 위협과 아프간 공항 대혼란 우려, 또 기상 악화 예보 등을 고려해서 예고 없이 24시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테러 위협에 쫓기듯 탈출 작전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00명이 넘는 미국인과 미국에 협조한 아프간인 수천 명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격 헬기 블랙호크를 비롯한 수십조 원대 첨단 무기도 챙기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남은 미국인은 경제적, 외교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피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했는데도 공항에 오지 않았다고 말해 책임을 남은 이들에게 돌린 것이라는 언론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미국이 대피 작전을 진행할 때 탈레반의 협조를 얻었다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까? 무슨 내용이죠? 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군이 탈레반과 협의해 미국인을 공항 근처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서류를 확인하고 공항에 지정된 비밀문으로 인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안내를 위한 콜센터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미국이 철수 작전을 완료한 직후 탈레반은 아프간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기반이 크게 취약하고 극단주의 세력의 향배도 변수여서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도 확장 재정 기조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이른바 신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2%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추경 예산을 제외한 본 예산 규모가 한 해 600조 원을 넘는 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대폭 늘린 건 무엇보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4차 유행 때문입니다.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백신 9천만 회분 구입 비용으로 2조 6천억 원 등 방역 예산으로만 5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드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8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는 23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 편성 첫 해인 2018년 428조 8천억 원이던 본 예산은 해마다 9%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늘어났습니다. 확장 재정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68조 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보다 112조 원 늘어난 규모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20% 늘어난 338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도 커져 조세 부담률은 20.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수를 늘려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77조 6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지역 순회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두 캠프는 이전 대표 측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첫날부터 충돌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표심은 경선 판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후보들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불거진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재판을 치르면서도 이 지사의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섰습니다.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보에 나오거든요. 줄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와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혀 뭐.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낙연 캠프에 윤영찬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인간적인 도의에 반한다, 범죄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 후보의 재산이 재판이 시작된 2018년과 끝난 직후인 2021년을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오히려 감소했고 주택평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3억 원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 건 낙선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고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에선 사과라니요, 진실을 밝혀달라며 되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밝히라고 압박한 겁니다. 또 민주당 중앙당을 향해 자격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실관계에 답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가 대전 충남 지역의 권리당원을 상대로 어제 시작됐습니다. 충청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각각 전체의 약 10% 수준이지만 첫 개표지인 만큼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어서 야당의 대선 관련 소식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요. 경선 규칙을 놓고 당내 후보들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충청 지역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는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수사를 한 사람이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충북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근혜 씨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꺼내주시오! 박근혜 대통령 꺼내주시오! 윤 전 총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유경수 여사를 치켜 세웠습니다.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박근혜 씨 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엔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분들, 그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윤 전 총장의 충청 방문은 그제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선대가 충남 논산 공주 지역에 뿌리내린 충청의 적자임을 강조했고 역대 대선에서 충청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틀에 걸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어제 마감했습니다. 경선률을 놓고 당내 후보들의 견제는 윤 전 총장을 향했습니다. 앞서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경선룰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입니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민주당 지지층 등을 반영할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홍준표 의원은 경선규칙 개정은 경선의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주장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여당 후보냐고 맞받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 압수수색도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 시장은 과잉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시청을 7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 발언 때문입니다.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오 시장의 측근 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파이시티 의혹 아시죠? 비서실장 겸 정책실장.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분이 잡혀 들어갔는데요.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보의 형사처벌 전력을 언급한 겁니다. 여기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난 4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파이시티 사건은 오 시장의 앞선 재임 시절 벌어졌고 강 특보는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오 시장이 기억 못할 리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입니다. 경찰은 도시계획국 아래 부서들에서 확보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오 시장을 부를 방침입니다. 오 시장 측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했다며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처럼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지금까지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의 정전 사태와 또 식순환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또 번지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붕은 뜯겨 나갔고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물은 성인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위엔 온갖 잔해물이 흩어져 있고 가축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There are no roads. There is no grass. It is water with houses poking out and.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리거나 집중호우로 고속도로가 유실되며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We rescued 348 people, 48 pets, and we were able to get those folks to safety. 루이지애나 남부 13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There's not water in your home and there's not going to be electricity. 미서부 캘리포니아에선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17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국유림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폐쇄 기간 국유림에 들어갔다 적발될 경우 우리 돈 약 5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80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총 6,87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약 11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6명이 오늘 처음으로 1대1 토론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TV 토론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3개 조가 3라운드씩 1대1로 토론을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정세균 전 총리는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이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 신청을 받았는데 총 1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오늘부터 후보 검증을 실시하고 모레 예비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목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7명도 함께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가 끝나고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됐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마련이 됐습니다. 구글 등이 모바일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임금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던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도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나온 잠정 합의안인데요. 이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는 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개인 돈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들 정의선 회장이 체결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부금은 고려대 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혁신 센터를 세우고 또 운영하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통 8월부터 11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지난해 10월 8일 첫 발생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리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또 잇따른 미투 운동 등으로 만들어졌던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 권리 침해 행위, 또 성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제1조선인들이 사는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이 나서 마을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 50여 점이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일정이 바뀌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불이 난 원인을 현지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미래 디자인을 제시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열립니다. 네, 국회가 100일 동안의 정기 국회 일정에 오늘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회입니다. 법률, 예산안 심의를 넘어서서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을 예고한 보건노조 그리고 정부 간의 막판 협상이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그간 12번 협의를 했지만 의료 인력 확충 등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히 큽니다. 오늘 협상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의 31번째 달인 월드컵 대교가 오늘 개통이 됩니다. 서부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로를 직접 연결하는데 교통량을 분담할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오늘 동시에 개통이 됩니다. 차량 통행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늘 정오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게 잘 끝났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아프간을 공습할 권리가 영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개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건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외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아프간 공습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죠? 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30일 BBC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영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간의 군사 개입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습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retain the right to exercise self-defense, and that includes in relation to terrorist attacks from terrorist organizations. 네, 라브 장관은 카불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ISK 리더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공군 수장도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공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입국할 때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국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죠? 네, 이탈리아 정부가 현지 시간 31일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가 그린패스 리스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한국 외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여개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감염 위험이 낮다고 분류한 나라들입니다. 해당 국가 보건국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입국 3일 전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를 소지하면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유럽의약품청이 공식 승인한 백신만 인정이 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이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브라질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최근에 과학저널 분자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남미의 맹독성배 자라쿠스에서 생성된 분자가 원숭이 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능력을 최대 75%까지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A gente conseguiu ver que os peptídeos, eles não só inibiam o desenvolvimento do vírus. 이 분자는 다른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증식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효소와 관련된 펩타이드, 이른바 아미노산의 사슬이라고 밝혔습니다. 펩타이드는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어 뱀을 잡거나 사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진은 인간 세포에서 물질을 실험하기를 바랐지만 언제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의 강모 씨가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에 나오면서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기도 한 강 씨는 법정에서 사회의 분노가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요. 경찰은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연쇄살인범 강모 씨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거친 반응이 돌아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법원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의 마이크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JTBC 취재 결과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사회적인 분노가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도주하려 했으면 자수를 했겠느냐며 자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자수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는 크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한 말도 법정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발전 안 하십니까?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실 같은데. 법원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브라질에서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시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말 브라질 하원을 통과했지만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아마존 원주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타 펠라 비다, 우리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불리는 시위에 170개 부족 약 6천 명의 아마존 원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시위는 지난 6월 보소나루 정부가 개발을 위해 원주민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야노마미족 추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sse presidente Bolsonaro não quero e ele precisa diminuir a terra Yanomami, porque a terra Yanomami é grande e pouco índio. 아마존 원주민들은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198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아마존 땅에 대해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무간섭, 무접촉 원칙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브라질 대법원은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의 위헌 판결을 보류 중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존 밀림의 파괴도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소나루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아마존 밀림 파괴는 이미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브라질 환경연구단체인 메비오마스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495%나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삼림 벌채 비율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존 환경연구소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E compara com o mesmo período antes, né, desse período, ou seja, 2016, 17, 18, é um aumento de 80% em média. Então, ainda é muito alto. 브라질 원주민 보호구역을 둘러싼 논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부터 살펴보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아마존 밀림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1988년 10월 5일 헌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원주민들의 토지 점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1988년 헌법이 보장하는 그 원주민 토지 점유권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소유한 보호구역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군사정부가 조상 대대로 살던 원주민들의 터전을 몰수해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에게는 원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목재 생산이나 발전소 건설, 또 목축산업과 금광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네, 아마존 원주민들은 현재 앞서 말씀하신 1988년 개정된 헌법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일단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의 위헌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이번 저항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원주민 저항입니다. 이미 원주민 보호지역까지 침범한 그 개발업자들과 원주민들의 충돌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현재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중인데요. 이 법안이 원주민 인권보호라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원주민 자산보호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231조를 위배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 현재 아마존 개발 행태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크기 때문에 상원 통과나 대법원 판결에서 원주민들 보호를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요. 아마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특히 곡물과 광물 가격이 오르면서 브라질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 대신에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어서 대두 생산량을 늘리려고 아마존에 불을 지펴서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수출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나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대통령이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법부 산하의 원주민 지역 개발 전담 부서를 농림부로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원주민 보호보다는 개발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마존 밀림의 파괴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파괴된 아마존 밀림의 면적은 서울의 17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해서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아마존의 파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마존 원주민들의 호소에 브라질 정부는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수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밤사이 충남 지역에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강우량도 10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서해상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 중반이 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2,0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 비중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주간이 아닌 추석 연휴까지 포함해 한 달 동안 시행할 방역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대피 작전도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직 사임까지도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은 국회에 모레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